네, 숙지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 어, 이번 시간에는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게 되었어요. 이번 시간에는 89쪽에서 100페이지 사이의 내용을 배우게 될 거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범위는 기말고사 시험 범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온라인 기간이라고 이제 가볍게 듣지 말고 좀 진지하게 들어서 기말고사를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참고로 기말고사 시험 범위가 100페이지까지이고요. 그 다음에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선생님이 등교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89쪽을 같이 보면요. 첫 번째 줄에 밑줄을 이제 긋고 갈 거예요. 우리 이제 89쪽에 보면 가정생활 복지 서비스의 활용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가정생활 복지라고 되어 있는 여기에다가 네모를 한번 쳐볼까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제 뒷부분에다가 이제 밑줄을 그을 건데, 가정생활 복지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가정생활의 전 과정에서 특히 이제 가족과 관련된 거겠죠? 가족 구성원의 욕구를 충족하고, 그다음에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그 과정에서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서비스 같은 것들을 특히 가정생활 복지 서비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가족이 하는 일은 가족 내에서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인식이 강했는데, 최근에는 사회가 굉장히 급변하면서 가족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은 개인의 행복과 국가의 생산성 증대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가족 서비스의 사회적인 책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 있냐면 지금은 이제 코로나가 거의 한참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지만 코로나가 이제 한참 난리였을 때 직장을 실직하시는 분도 있고 가족이 좀 힘든 상황에서 국가에서 재난지원금 같은 것들을 줬었던 기억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재난지원금을 주거나 아니면은 가족끼리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국가에서 나서서 도와주는 것들을 가정생활 복지 서비스라고 하고 있어요. 앞으로 요 90페이지서부터는 그거에 해당하는 것들에 대해서 배울 건데, 이제 가정생활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가족이 변화하면서 가족에게 필요한 욕구 같은 것들이 변화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가족이 해체된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혼이나 뭐 사별이나 사고 등으로 인해서 가족이 해체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것들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가족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그러한 부분을 보장해 준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마지막으로 최근에는 가족이 수행하고 있는 기능이 과거보다 많이 약해졌기 때문에 이런 복지 서비스의 필요성이 더욱더 대두되고 있다라고 이제 정리를 하면 되겠죠. 90페이지로 넘어갈게요. 90페이지에 가면은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가정생활복지 서비스의 예시들이 나와요. 아까 전에 이제 89쪽에서는 가정생활복지 서비스가 뭘까라고 이제 의문이 있었을 텐데 사례를 통해서 몇 가지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에는 영유아, 아동, 청소년을 위한 복지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일부일 뿐이지 이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국가적인 복지 서비스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요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 좀 이용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부모가 되었을 때도 국가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니까 잘 알아두는 것이 좋겠죠. 우리가 이제 청소년에 해당하기 때문에 청소년과 관련된 것들을 위주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당연히 알고 있는 것처럼 보육료라는 것은 아이를 키우는 데 들어가는 돈을 나라에서 지원해줘요.
그래서 0세에서 5세 유아를 대상으로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무상이라는 말로 무상교육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중학교 때도 그렇고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특별하게 학비를 내고 다니지는 않아요. 고등학교 학비까지 지원이 되고 이제 대학교는 등록금을 낸다. 그래서 돈이 많이 든다라는 얘기를 들어봤죠. 대학교는 사립기관이어서 거기에는 복지 서비스가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고등학교까지는 우리가 급식을 먹는 것도 무료로 먹고 그다음에 1학년 친구들이 요번에 이제 입학했을 때 교과서나 그다음에 교복 관련된 비용을 전혀 내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원해주는 것들이 청소년을 위한 복지 서비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여러분은 잘 몰랐겠지만 국가에서 생각보다 많은 비용을 이제 여러분의 양육과 보육을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건강과 관련해서도 영유아 건강검진 같은 것들은 무료로 국가에서 제공을 하고 보건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초등학교 때 가정통신문으로 예방접종을 맞으러 와라 이런 것들을 이제 받았을 텐데 만 12세 이하 영유아 어린이를 대상으로 무료로 국가가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있고 우리 이제 나라에서 코로나 백신도 이제 무료로 맞았었잖아요. 보건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접종 사업 같은 것들도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당연하게 이제 누렸던 복지 서비스라고 생각하지만 국가마다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당연하지 않은 국가들도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양육수당이라는 건 뭐냐면 선생님이 아까 전에 유치원 아기들이 유치원 어린이집 갈 때 무료로 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만약에 나는 우리 애기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그냥 홈스쿨링 시키겠다 하는 경우에는 매달 약 20만 원에서 30만 원에 해당하는 보육료를 여기 조금씩 달라요. 국가에서 이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양육수당이고요. 문화누리카드라는 것을 이제 들어본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문화누리카드라고 해서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이나 영화나 음반이나 도서 구입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카드를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들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보호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가족이나 영유아 아동 가족 같은 경우에는 아이돌봄 서비스가 많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맞벌이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임시적으로 3세에서 12세 아동들 같은 경우에는 혼자 스스로 무언가를 못하는 경우가 많고 집에 혼자 방치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시간제 돌봄 서비스나 등하교, 동행 같은 돌봄 서비스들을 지자체별로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영아 종일제 돌봄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영유아 아동에게 해당되긴 하는데 그 맞벌이하는 가정에서 영아를 대상으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겠죠? 이렇게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교과서에는 다양하게 나와 있어요. 국가 예방접종 지원 사업, 그 다음에 영유아 검진 서비스, 학생 건강 검진 같은 것들, 여기 이제 더 많은 것들이 나와 있거든요. 선생님이 좀 전에 이야기한 것들은 최대한 간단하게 이야기한 것들이고요. 조금 더 알아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돌봄 교실을 이용했던 친구들이 아마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여기 이제 사례가 나오죠. 초등학교 입학 후 부모님이 직장에서 늦으실 때는 초등 돌봄 교실 메모 쳐보세요. 초등 돌봄 교실에서 부모님이 퇴근하시는 사이에 그 남는 시간 동안에 음악이나 미술 같은 것들을 공부하거나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청소년 문화의 집에다가도 네모를 쳐보세요. 중학교 때 선생님이 이제 보니까 청소년 문화의 집을 통해서 악기 같은 것들을 배우거나 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요.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들도
친구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가정 환경이 어려운 친구들에게는 학비도 지원하는 그런 서비스들이 많이 있고요. 아까 전에 이제 건강 지원 사업에서 영유아 위주로 이제 설명을 했었는데, 학생 건강 검진이라고 해서 우리 이제 우리 학교도 1학기 때 건강 검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들도 이제 무료로 지원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특히 학교를 지금 다니는 친구들이잖아요. 대학교에 가면, 아, 나라에서 우리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들이 정말 많았구나, 라고 이제 느낄 수밖에 없는 것들이, 우리는 이제 급식을 무료로 먹는 게 너무 당연하지만, 대학교에 가서는 다 돈을 주고 사 먹어야 돼요. 공부를 할 때 책을 돈 주고 사는 것이 우리는 익숙하지 않지만, 대학교 가서는 돈을 주고 다 사야 되고, 아플 때 건강검진을 받는 것, 이런 것도 다 유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학교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년을 위한 가정생활복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거죠. 이해가 되겠죠? 그 다음에 91쪽에 보면 뭐 양육수당이나 문화누리 카드 같은 것들은 앞뒤로 사례가 붙어 있으니까 사례를 바탕으로 한번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호라는 것은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또는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을 도와주는 그런 맞춤형 복지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데, 방과 후 돌봐줄 부모님이 맞벌이 하시는 경우가 흔하니까 시간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그 다음에 어머니가 취업 준비를 하시는 동안 종일제, 하루 종일 도와준다는 뜻이에요. 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신청한다거나, 또는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부모님의 사정상 또는 가족의 그런 갈등 상황상 집이 갈 곳이 없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쉼터라는 곳들을 나라에서 제공해서 검정고시를 준비하거나 진로를 도와주는 그런 역할들도 하고 있습니다. 넘어가서 91쪽으로 가서 볼게요. 92쪽, 93쪽 볼게요. 여기는 이제 우리는 이제 그동안 좀 전에 90쪽, 91쪽에 해당하는 내용은 청소년 아동에 초점을 맞춘 내용인데, 여기서부터는 청장년, 성인이나 노인을 위한 복지 서비스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최근에는 고령화가 굉장히 심해지기도 하고요. 청장년층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취업 준비하는 시간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국가에서 어느 정도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또는 가족이 되기를 희망하는 예비 부부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들도 있어요. 우리 교과서에 이제 두 가지 큰 사례가 나오는데, 예비 부부 건강검진은 무엇이냐면 보건소에서 결혼하는 부부들의 건강검진을 무료로 시행하여서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는 이런 것들이나, 또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이라고 해서 부양 의무자, 나를 부양해줄 수 있는 가족이 없거나, 또는 너무나도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의료나 생계, 주거, 교육, 급여라는 것은 돈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 거예요. 기초생활수급이라는 단어가 여러분에게 더 익숙할 것 같은데,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이제 92쪽에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사례가 더 많이 나와 있어요. 좀 전에 이해한 것처럼 예비부부 건강검진이라든지, 또는 이제 부부가 되는 경우에 부부가 된 이후에 출산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임신과 출산을 하는데 필요한 비용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요. 그런 것들도 나라에서 일부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이라고, 아마 회사에 다니거나 하시는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세금에서 일부분 떼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부양하는 부모님에게 노인성 질환 같은 것들이 발병하였을 때 나라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용 지원으로 갈게요. 이거는 이제 청장년층에게 익숙한 건데요. 특히 요즘에는 청장년층뿐만 아니라 실버 세대라고 해서 어, 노인 인구들도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때 나라에서 취업과 관련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라는 곳에 이제 가서 취업을 좀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요. 취업 성공 패키지는 취성패라고 해가지고 대학생이 지나가고 나면 여러분들이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취업 성공 패키지라는 것을 이용해서 내가 스스로 직장을 구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거나 또는 직장을 오랫동안 구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국가기관에서 취업을 위해서 소개도 해주고 교육도 시켜주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대학생 언니 오빠들 있는 친구들 아마 들어본 적 있을지 모르겠지만 국가장학금이라고 해서 대학생 친구들에게 제공이 되는 대학교 학비 보조 제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는 것은 아니고 소득 수준에 따라서 일부분 이제 제공이 받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행복주택이라고 선생님 주변에 결혼하는 친구들이나 이런 친구들은 결혼을 할 때 집값이 굉장히 많이 비싸기 때문에 이런 행복주택, 서울시 같은 경우는 행복주택도 굉장히 고가이거든요. 행복주택에 도움을 받고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이나 주거 도움, 그 다음 교육급여 같은 것들을 이제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고, 이거는 앞장과는 다르게 청장년을 위한 노인 복지 서비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92쪽에 나와 있는 진한 글씨는 한번 여러분들이 사례를 통해서 한번 꼭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93쪽에는 다문화 가족이나 세터민이라는 것은 북한에서 넘어온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북한에서 우리나라로 이주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간단하게만 볼게요. 다문화 가족이나 세터민 가족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한국으로 이주하였기 때문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취직이나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나라에서 더욱더 도움을 많이 주고 있는데 결혼 이민 여성이라는 것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시집오게 된 이라는 말이 좀 그렇지만 결혼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이제 오게 된 그런 여자 분들 같은 경우에 자신의 재능과 특성을 살린 일자리를 연결해주고 그 다음에 다문화 가정에 보육료를 지원해주는 그런 서비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93쪽에 이런 것들을 한번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다 알고 있는 것들인데 쭉 정리가 되어 있는 거고 쭉 읽다 보면은 여러분은 아직 학생이라서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사실 실제로 여기 우리 교과서에 등장하고 있는 뭐 취성패라든지 국가장학금 행복주택 그 다음에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이 앞장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인이 되면 정말 많이 알차게 싸먹을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잘 모르면 우리가 세금을 열심히 내는 거에 비해서 좋은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겠죠. 그래서 잘 알고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94쪽에 보면 복지로 누리집이라고 홈페이지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시간이 될 때 한번 들어가면은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서비스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모르고 지나가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이 있나 내가 지금 좀 나라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데 어떤 것들이 있나 한번 궁금하면은 봐도 좋을 것 같고요. 95쪽에 있는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읽어보면 되는데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복지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시간이 될 때 한번 읽어보세요. 한 장을 넘겨서
이제 96쪽으로 가볼 거예요. 96쪽에 가면 자립적인 가족 생활 설계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부터 이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96쪽에 보면은 내가 A씨라면 월급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 까닭을 적고 친구들에게 의견을 비교해 보자 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 이제 본인이 이제 벌게 되는 돈은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알맞게 사용해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제적인 자립과 같은 경우에 성인이 된 삶에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96쪽에 보면 이 A씨 같은 경우에는 취업에 성공한 신입사원 A씨는 5년 뒤에 결혼을 하고 싶대요. 그래서 첫 월급을 받자마자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보통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고민을 하겠죠. 자동차를 살까, 결혼 작업을 마련할까, 기타 등등에 대해서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 스스로의 가치관 같은 것들이 이제 드러나겠죠. 어떤 것들이 답이라고 할 순 없겠지만 경제적인 환경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가 미래 생활에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97쪽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97쪽도 밑줄을 긋고 넘어갈 거예요. 여기 첫 번째 줄에 보면은 가족 생활 설계라고 되어 있는 데에다가 네모를 쳐보세요. 97쪽의 주제는 가족 생활 설계예요. 가족 생활 설계에다가 이제 밑줄을 그었으면 옆으로 가면서 이제 천천히 볼 거예요. 가족 생활 주기의 전 단계에 걸쳐서 가족 구성원의 미래를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가족의 목표를 종합적으로 설계하는 것을 가족 생활 설계라고 해요.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전혀 어렵지 않은 내용이고 나의 인생이라는 것은 충분히 계획을 하고 설계, 디자인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종합적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설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여러분의 인생 목표는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나의 행복과 가족의 행복이겠죠. 그 과정에서 뭐 돈을 많이 벌겠다, 뭐 멋진 사람을 만나겠다라는 것들이 이제 들어가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나의 행복을 위해서 그 목표를 위해 어떤 것들을 계획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 인생은 굉장히 긴 하나의 여정이기 때문에 가족 관계나 자녀 교육이나 건강이나 경제생활 같은 거에 충분한 계획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가족 생활 설계를 할 때는 도대체 뭘 설계해야 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그림에 다 나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우리 가족이 행복하고 서로 사이가 좋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노력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이것도 충분히 당연히 설계가 필요한 영역이에요. 우리가 그냥 뭐 알아서 잘 되는 거지가 아니라 행복한 가족 관계를 위해서도 충분히 고민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당연히 행복을 위해서 개인의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한 것이 중요한데 이것도 계획이 필요해요. 뭐 운동을 하겠다, 술, 담배를 줄이겠다, 건강검진을 받겠다 같은 것처럼 계획이 필요하고요. 제일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가족 생활 설계에 많은 영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경제적인 부분이겠죠. 한정적인 나의 월급을 통해서 가족들이랑 어떻게 친하게 지내고 건강은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이런 계획을 잘 세우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자녀 교육을 준비하거나 하는 것들, 우리 아이를 어떻게 잘 키울 것인가, 꼭 뭐 공부를 떠나서 우리 아이의 진로나 적성을 어떻게 찾아줄 것인가에 대한 것들도 충분히 부부와 가족이 설계해야 되는 영역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여기 이제 내용이 길고 좀 복잡한데
일단은 어떻게 봤으면 좋겠냐면은 98쪽이랑 99쪽이 이렇게 한 덩이, 그 다음에 여기 보라색으로 한 덩이, 그 다음에 99쪽에 이렇게 한 덩이예요. 그래서 밑줄을 그을 건데요. 98쪽에 가족 생활 주기는 가족 형성기에다가 동그라미 하나, 가족 확대기에다가 동그라미 하나, 그 다음에 가족 축소기에다가 동그라미 하나, 이렇게 세 가지의 과정을 걸친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가족 관계, 자녀 교육, 건강, 경제 생활의 측면에서 설계를 하는 거예요. 볼까요? 가족 형성기에서 가족 관계, 자녀 교육, 건강, 경제 생활 이렇게 계획을 하는 거고요. 가족 확대기에서 가족 관계, 자녀 교육, 건강, 경제 생활 이렇게 계획을 하는 거예요. 다시 볼까요? 가족 축소기에서 가족 관계, 자녀 교육, 건강, 경제 생활 이렇게 설계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요 가족 형성기, 가족 확대기, 그다음 가족 축소기는 중학교 기술 과정 시간에 배운 내용이에요. 거기에다가 우리는 설계라는 부분을 조금 덧붙여서 심화해서 배우는 거고, 요 내용은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기 때문에 선생님 간단하게 언급만 하고 넘어갈게요. 가족 형성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여기 이제 일러스트에 보면 알 수 있다시피 부부가 결혼을 해서 서로 이제 가족이 되는 막 가족이 된 가족이 형성되는 그런 시기예요. 그런 시기에는 어떤 것이 중요하냐면 서로서로 내가 남편이 되었다, 아내가 되었다라는 역할에 적응하는 게 중요하고요. 서로 모르던 사람들이 하나의 가족이 된 거기 때문에 규칙이 어느 정도 필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작하는 가족이기 때문에 앞으로 3, 40년을 함께 살 수 있는 가족 계획과 경제 계획이 필요한 단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해가 될까요? 이게 이제 가족 형성기이고요. 가족 확대기로 넘어갈게요. 가족 확대기는 자녀를 양육하는 기간, 그러니까 아기가 아주 어렸을 때를 양육한다고 해요. 여기 보면은 아기가 이제 태어났죠? 그 다음에 자녀를 교육하는 기간, 애가 어느 정도 컸을 때, 여러분의 가족은 지금 자녀 교육이겠죠? 여러분의 부모님은 자녀를 교육하는 시기이고, 여러분의 가족은 가족이 확대되어가는 시기예요. 점점 몸집이 커진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녀 양육기에는 어떤 것을 이제 설계해야 되냐면, 아기가 태어나면 부부가 할 일이 굉장히 많아져요. 왜냐하면 아기라는 존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누워만 있잖아요. 그 다음에 부모님의 도움과 손길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노동을 할 수 있는 역할이 굉장히 분담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자녀를 안정적으로 키우기 위해서 이런 양육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기겠죠. 그리고 이 아기가 이제 커가면서 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게 돼요. 언제 그러냐면 이 자녀 교육기에는 학원도 다녀야 되고, 먹는 것도 훨씬 많이 먹기 시작하고, 이제 용돈도 어렸을 때부터 더 많이 필요하게 되고, 대학교 가거나 하면 돈도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경제적인 계획을 세우는 시기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가족이 처해 있는 이 가족의 자녀 교육기에는 부모가 우리 아이를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서로 대화를 많이 해야 돼요. 우리 아이가 무조건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어. 이런 일방적인 그런 것뿐만 아니라 부부 두 명이서 의논을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가 행복하고 안정적이고, 그 다음에 자기 적성에 맞는 진로를 찾을 수 있을지 서로 도움을 많이 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녀 교육기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이 처해 있는 시기니까 여러분들 잘 알 거예요. 자녀에게 사춘기가 오는 시기예요. 그래서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싶어 하고요. 이 양육기 때는 엄마를 졸졸 따라다녔지만 이때에는 친구들이 훨씬 더 중요한 시기이죠.
그래서 자녀와 정서적인 유대감이 그전보다 약해질 수 있는데 이런 걸 강화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해야 되고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자녀의 독립을 위해서 부모가 굉장히 많이 도움을 주는 편이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부부의 노후를 정확하게 계획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커서 집을 나간다. 뭐 가출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둥지를 떠날 때 우리가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직업을 갖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어,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경제적인 계획이 반드시 필요해요. 아까 전에 경제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그랬죠? 그런 부분이고요. 가족 축소기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예요. 지금 요 그림에 보면 부부가 있고 자녀가 다 커서 이제 직장에 다니는 그런 모습이죠. 이때쯤 되면은 여러분 부모님들이 은퇴를 해요. 은퇴라는 것은 직장을 어느 정도 정년이나 나이에 의해서 그만두게 되는 일이기 때문에 수입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많이 필요한데 수입이 없어지고 대신에 시간은 굉장히 많아져요. 그래서 부부를 중심으로 가족 생활을 재정비하고 그 다음에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와 원만한 관계를 또 형성을 하고요. 자녀 독립을 위해서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것들, 부모님이 울타리가 되어주는 그런 것들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당연히 부부 두 명이서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해서 미리미리 잘 준비해 두어야 하고요. 그다음 노후기라는 것은 최근에는 고령한 사회여서 60세가 넘어도 막 노후기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70세까지로 연장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죽음에 대비하고 그다음에 다양한 사회적 역할이라는 게 뭐냐면은 할머니이고 할아버지이고 그다음에 결혼한 자식이 자녀를 낳으면 손자가 되고 손녀 딸이 이제 생기고 내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된다라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역할을 수행해야 되고 또는 신체적인 정서적인 건강 왜냐하면은 노후기에는 건강하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굉장히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여가 생활을 통해서 좀 긍정적인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여기까지가 지금 98쪽이랑 99쪽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선생님이 정리되어 있는 것 위주로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이제 밑에 보면은 질문들이 나와 있거든요.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면은 가족 축소기에는 무엇을 할 것인가, 가족 확대기에는 무엇을 할 것인가, 가족 형성기에는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잘 개념이 잡힐 거라고 생각해요. 이 부분은 선생님이 이제 학교에서 한 번 더 간단하게 설명을 하는 걸로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100페이지예요. 여기 100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따로 진도를 나가지는 않을 거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시험 범위이기 때문에 체크를 잘 해두고 시험 공부를 하면 돼요. 101쪽부터는 12월에 시간이 남을 때 진도를 나가는 걸로 하고요. 선생님이 찍은 영상은 여기까지 이제 마무리를 하고 요 내용은 구글 클래스룸에 업로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 링크를 통해서 보고 오면 될 것 같고 요 영상을 다 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줌으로 다시 들어와서 출석 확인을 하면 되겠어요. 그거는 선생님이 줌에서 다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